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04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거 문제 되게 쉽게 나오죠. 3번 연수학계법입니다. 1번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은 다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맞고요. 연수학계법은 그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쓰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자료를 참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금 100만원, 이거 당연히 들어가는 거 맞죠? 그리고 우편한 증서 5만원, 이거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이것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고요. 정기예금 300만원, 이거는 포함이 안 됩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아주 짧더라도 이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단기금융 상품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고요. 당좌예금, 이거 현금성 자산 들어갑니다. 참고로 당좌예금 말고 당좌차월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 항목,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단기차입금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기매매증권, 당연히 이거 현금이 현금성 자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95만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좀 뭐가 속하고 어느 항목이 속하지 않는지 알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꽤나 자주 나오니까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다음 중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은? 성격이 다른 것 한번 보겠습니다. 1번,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건물의 외벽 도색 작업, 파손된 타일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 보일러 부속품의 교체.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거는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1번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자본적 지출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취득원가에 가산이 되는 항목은 자본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이 건물의 외벽 도색이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 부속품의 교체 이런 것들은 그냥 비용, 그러니까 수선 유지비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답은 1번이고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문제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번,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요. 1번,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이 대표적이며 사업 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게 틀렸고요. 영업권도 그 무형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정확하게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전부 다 비용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계 보수적으로 보통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으로 보면은 이게 비용 처리가 아니라 자산으로 보면은 보통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체 회계 기준에서는 애매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으로 5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기매매 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당연히 맞는 내용이고, 2번, 매도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틀렸죠. 이거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죠. 매도가 등주권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단기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매매 증권만 그 취득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 등으로 처리를 하고, 만기 보유 증권이랑 매도 가능 증권인 경우에는 취득 부대 비용은 전부 다 취득원가에 가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자기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자기 주식 처분이, 이거 자본 조정 아니죠? 자본 잉여금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기타 포괄손익 누계가 아니죠? 이게 자본 조정입니다. 그리고 3번,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이니까 자본 조정이 아니라 자본 잉여금이고요. 감자 차손, 자본 조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이거는 뒤에 자본 항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본 항목, 이거 재무상태표상 자본 항목의 그 분류를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인데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자본잉여금 중에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이렇게 있고요. 자본조정에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반대되는 계적인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도 자본조정입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초과금의 반대 계정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자본조정 항목이고요. 감자 차익의 반대 계정인 감자 차손 같은 경우에도 자본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크게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하고 재평가 잉여금, 이게 유무형 자산 재평가 잉여금을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그리고 이 잉여금에는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 적립금 내에 이익 준비금하고 기타 법정 적립금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다음 자료는 12월 31일 결산 자료이다.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매출 원가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매출 원가 계산하는데 보통 기초 상품, 기말 상품 재고, 단기 상품 매입,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환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푸는 방법대로 푸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일단 기초 재고에 더하기 단기 매입, 단기 순 매입은 이게 매출 원가고 기말 재고거든요.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기초 상품 재고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단기 순매입, 단기 상품 매입액이 500만 원인데 여기다가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환출 7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를 제가 X로 놓을게요. 기말 재고는 여기 있죠. 기말 상품 재고에 400만 원. 그렇게 되면은 이 매출 원가가 X 역산을 해보면 이게 1,030만 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30만 원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는 뭐 답이 2번이죠. 상품 매출 원가가 비용 항목이니까 당연히 차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대변은 상품이라는 계정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산 항목이 대변으로 가니까 이렇게 2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가장 빠르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8번. 다음 중 거래의 판료소와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하나하나씩 제가 회계 처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신용카드 연회비 1만 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다. 이거 연회비니까 수수료 비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를 하면은 차변에 수수료 비용 만원,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보통 미지급금 쓰죠. 미지급금. 실무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거 미지급금 카드로 쓰는데 미지급 비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비용이 발생했고 미지급금 부채잖아요. 부채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자산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렸죠. 대변 부분이.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바로 답은 나왔는데 다른 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2번 보통 예금의 결산이자 100만 원이 입금되다. 일단 입금됐다고 했죠. 그러면은 보통 예금 100만 원 입금됐고 차변에는 이자 수입 100만 원이니까 자산이 증가를 했고 수익도 발생을 했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원재료 2천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다. 원재료 일단 쓰겠습니다. 원재료는 자산이죠. 원재료 2천만 원 차변으로 쓰고요.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걸 쓰겠죠. 외상매입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원재료 자산 증가고 이쪽 외상매입금 부채 증가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그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이 빠진다는 거는 차변으로 간다는 거죠. 외상매입금 아까 제가 1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거는 보통 미지급금 계정 쓴다고 했죠. 미지급금 이거를 놓고 보시면 부채가 감소를 한 거죠. 외상매입금은 원래 부채 계정이잖아요. 부채가 감소를 했는데 미지급금도 부채잖아요. 부채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부채 감소, 부채 증가 하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거래 판료소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통 재무상태표 계정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각각 증가, 감소로 하면 총 6개잖아요. 거래 발생이. 그리고 그 손익계산서 계정의 항목에는 크게 보면은 수익과 비용이 있잖아요. 수익이 발생했고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각각 하나씩 추가하면은 총 2개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쪽 수익 비용의 발생 그리고 재무상태표 쪽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6개 이걸 합하면 거래의 판료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9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초 제공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 재고액 이 중에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4번입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이거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나머지 3개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건 제가 제조원가 계정과 흐름이라고 T계정으로 그린 건데요. 잘 보시면 여기까지가 여기 원재료하고 제공품 이게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가능하고요. 확인이.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사실 제공품에서 이쪽이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가는 건 맞는데 이 금액이 이렇게 꽂히는 건 맞지만 이 제품 계정이 이 기초 기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재무상태표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매출원가는 비용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말 제품 재고에 이게 정답이 된 것이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10번 다음 중 원가의 분류 방법과 종류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틀린 거 고르는 문제고요. 1번 원가의 행태에 따른 분류 변동원가, 고정원가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역사적 원가와 예정원가 이거는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니까 당연히 통제 가능 원가하고 통제 불능 원가, 그게 나와야 되겠죠. 이 역사적 원가하고 예정 원가는 시점에 따른 거죠. 역사적,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취득한 원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고, 예정은 앞으로 이제 나갈 원가니까 시점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직접 원가, 간접 원가.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의사결정과 관련성에 따른 분류, 관련 원가, 매몰 원가.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원가하고 가공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기초원가, 가공원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것입니다. 저는 이거 DM과 DL로 쓰겠습니다. 이게 Direct Material의 약자고요. 이거 DL은 Direct Labor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가공원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가공이 한 거니까 이거는 직접 재료비 DL하고 OH, 이거 제조 간접비거든요.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조 간접비 DL과 OH를 합한 것인데요.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해보면 쉽습니다. 기초원가 하면은 DM이 직접 재료비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만원이죠. 10만원. 그리고 DL, 여기 직접 노무비 20만원이죠. 그래서 즉 기초원가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 나오고요. 가공원가 DL은 2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제조 간접비라는 거는 간접비, 제조할 때 들어가는 간접비 모든 것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합하면 됩니다. 5만원, 10만원, 5만원 합하면 20만원이죠. 그래서 총 40만원이 나옵니다. 기초원가 30만원, 가공원가 40만원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기계 작업 시간당 80원이고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5만 시간일 때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가 13만원, 과대 배부인 경우 제조 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제가 방금 이제 그리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그림으로 보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식으로 하는 것보다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조 간접비는 OH라고 한다고 했죠. OH 실제, 이게 실제 발생액이고요. 그리고 OH 여기 배부 차이니까 배부액이라고 쓰겠습니다. 배부액. 근데 지금 실제 발생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X로 놓고요. OH 배부액, 이게 중요합니다. 정상 이게 원가 계산에서는 실제 조업도에서 예정 배부를 곱해야지 이제 배부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 시간 5만 시간에다가 실제 기계 작업 시간당 80원이잖아요. 80. 이걸 하면은 총 이게 400만 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차이가, 배부 차이가 저기 13만 원 과대 배부라고 하잖아요. 과대라고 쓰고요. 과대라는 거는 실제에 비해서 배부액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는 400만 원보다 13만 원이 더 적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X가 400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면 이게 결국엔 387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 발생액 같은 경우에 387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푸시는 게 가장 이해도 쉽고 좀 빨리 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부동산의 담보 제공하는 거는 공급 아니죠? 틀렸습니다. 2번,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사업 양도. 만약에
전부를 승계하는 사업 양도라고 하면은 흔히 얘기하는 포괄적 사업 양수도라고 해서 포괄적 사업 양수도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일부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3번, 사업용 자산을 지방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 물납한다는 거는 세금을 어쨌든 납부를 하는데 물건으로, 그러니까 사업용 자산으로 대신 납부를 하겠다, 현금 대신에. 그런 거잖아요. 세금을 납부하는데 무슨 재화의 공급으로 들어가면 또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세금을 납부하는 거에 그 세금을 또 납부하진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도시 및 주거 법에 따른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수용 및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 법에 따른 어쨌든 절차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1번,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이거 포함 안 되죠.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인데 과세표준에 포함 안 됩니다. 2번, 매출 에누리, 매출 한입, 매출 할인. 이것도 포함 안 되죠. 오히려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빼야죠. 총 매출액에서 이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3번,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과 관세 및 개별 소비세.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과세표준에 포함이 안 되죠. 당연히. 왜냐면 이미 도달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파손, 훼손, 멸실돼서 없어진 거잖아요, 재화가.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5번,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급시기로 오른 것은,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한데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때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주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